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34번째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한번 관람하고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얼마나 훌륭하시고 멋지고 좋은 분들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인정하는 대통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불법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합법적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님이시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하루속히 복귀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우리 저 달성 사저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하루속히 청와대로 복귀하시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애국가 부르고 책 읽어 드릴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선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한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선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산 천리 화
하려 강상 대한 사람 대하네 길이 보선하세.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잘 받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자유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속히 청와대로 복귀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최고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나의 어머니 유경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삶과 사랑의 발견이라는 내용하고요. 희망의 날개로 날고 싶다. 이 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과 사랑의 발견. 1974년 5월 2일 유교사는 대한교육연합회가 선발한 모범 어린이들과 그들의 어머니, 지도교사 및 연합회 임원 등 45명을 접견했다. 11명의 모범 어린이가 유교사에게 일렬로 서서 인사를 했다. 진용중군 충북 삼성초등학교 6학년이네요. 진용중군, 성이 이제 진용인 것 같아요. 진용중군이네. 진용중군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진군은 동네에서 3km나 떨어진 학교까지 날마다 소아마비에 걸려 불구가 된 학우를 업고 등교했다가 학교가 파면하면 업고 하교했던 것이다.
그 선행이 알려져 모범 어린이로 선발되어 고향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에서 어머니와 선생님을 모시고 상경하여 모범 어린이상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교사는 진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착하기도 하지 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유교사의 관심을 끌게 한 것은 진군의 등 뒤에 얼굴을 숨기다시피 하고 서 있는 초라한 30대 농촌 주부의 모습이었다. 진군의 어머니 박공래 여인이었다. 장한 아들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유교사의 치하하는 말에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이 없었다. 문득 유교사는 그 여인의 입과 눈이 한편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을 발견했다. 보기에도 민망하고 측은했다. 어쩌다 얼굴이 그렇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 여인은 자기의 얼굴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청와대 예방을 굳이 사양했으나 주위에서 착한 어린이를 둔 장한 어머니로서의 긍지를 가지라는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온 것이었다. 들락말락한 목소리로 박여인이 대답했다. 애를 낳은 후 이렇게 됐어요. 그녀가 진용중군을 낳은 것은 24대의 한창 나이대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살림이 너무나 가난하여 산후조리가 부실했다.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밭일을 나가다 보니 와사증에 걸리게 된 것이다. 유교사는 그 이야기를 듣자 비록 전시대적인 것이기는 하나 산후에도 미역국 한 그릇 따뜻하게 끓여 먹을 수 없는 한국 농촌의 궁핍상이 눈에 선했다. 더구나 저런 용모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한 여인의 슬픔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자녀를 전국에서 가장 착한 어린이로 길러낼 수 있었던 그녀의 노력이나 뜻이 장하고 고맙기까지 했다. 용기를 잃지 말고 굳세게 사세요. 유교사는 일러주었다. 한편으로 이 여인의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고쳐줄 수 있었으면 하고 측은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곧 비서들을 통하여 와사증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했다. 수소문한 끝에 어느 중국인 한 의원에서 침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청와대를 물러나온 박 여인의 이야기를 월간 충청에서는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다. 유교사를 만나고 고향에 돌아온 박 여인은 정말 장한 자식을 두었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어느 때보다 농사일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지 보름쯤 지난 5월 20일경 청와대에서 편지요 하며 편지를 전해주었다. 내용인즉 편지를 받는 즉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유교사의 친서였다. 박 여인은 다시 상경했다. 유교사는 그녀에게 물었다. 치료비를 대줄 터이니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박 여인은 발병 후 14년간 시골에서 뜸이나 동침 정도의 손을 써보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본 일이 없었다. 그것이 한으로 맺혀 있었다. 유교사는 비서를 통해 중국인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도록 했다. 비서와 차를 타고 한 의원으로 가면서 박 여인은 14년 동안 맺혔던 한이 통곡으로 터져나왔다. 나같이 불쌍한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지요. 한이 없어요. 그리고 비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박 여인은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유교사는 측은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고 한다. 50세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 한의사가 진맥을 하고 나서 말했다. 워낙 오래되어 굳어져 버렸습니다마는 3개월쯤 침을 맞으면 완치는 어떨지 모르나 많이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치료를 받기로 했다. 서울에 아는 분이라도 있어요? 비서의 물음에 박여인은 신촌에 아는 집이 있으며 그곳에서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신촌이라면 한 의원과 가까운 곳이라 안성맞춤이었다. 친척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시아주버님이 6.25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전우 한 분과 각별히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분이 전사하신 시아주버님을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분 덕분에 덕택으로 시아주버님의 시체를 찾아 장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님이 형제처럼 지내라 하셔서 지금은 형제나 다름없어요. 박여인의 대답 요지였다. 더구나 박여인은 입원을 하게 되면 시중 들게 하려고 마을 처녀 한 사람까지 데리고 왔었다. 유교사의 지시에 따라 비서는 박여인 일행을 신촌 그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했다. 신촌 그 집의 생활 형편이 어때요? 유교사의 첫 물음이었다.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음날 유교사는 박여인이 유숙하는 집에 살 2가마니를 보내게 했다. 그리고 박여인이 한 의원에 드나들려면 의복이 초라할 것을 염려하여 옷감 2벌을 곁들여 보냈다. 뿐만 아니라 박여인의 시중을 드는 처녀와 집주인과 그 집에서 심부름한 아가씨까지 합쳐 각각 2벌씩의 옷감을 곱게 포장하여 비서에게 들려 보내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이걸 박공래 씨가 기숙하는 신촌집에 갖다 주고 와요. 아무리 가깝다고 하지만 서울 살림에 객식구가 있으면 귀찮고 고달프지 않겠어요? 집 안주인을 만나거든 얼마나 수고하느냐고 전해줘요. 그리고 박 씨를 잘 보살펴 주도록 당부해요. 병은 차도가 있었다. 한 달쯤 지나자 부기가 빠지며 입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보고를 받은 유교사는 무척 기뻐했다. 혀음이 있어 다행이군. 침을 맞으면 원기가 달리 큰데. 그리고 과일을 보내주며 박여인을 격려해 주었다. 한편으로 농번가의 며느리를 서울로 보내고 80노인이 조석을 끓이기에 노고가 어떻겠느냐고 유교사는 엄마가 병을 고치는 중이니 용중군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용중군에게 보내고 박여인의 시어머니에게는 옷감을 보냈다. 이 옷감을 받은 노파의 감격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우신 일인데 이 늙은 사람까지 생각해 주셔서 옷감을 보내주시다니 그 옷감을 장롱 속에 깊이 감춰두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물었다. 할머니, 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옷감은 어쨌지요? 그 귀한 옷감을 나같이 늙은 것이 어떻게 옷을 해 입어? 우리 용준이 장가갈 때 함속에 넣어줘야지. 노파의 대답이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그것은 여사님의 뜻에 어긋나며 기왕 노인을 위해 보내주신 것이니 옷을 해 입으라고 권했다. 노파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다가 유교사님이 주신 거라고 동네방네 자랑이나 해볼까 하며 옷을 지어 입기로 했다.
박여인의 의사증은 거의 치료되었으나 워낙 오래 묵힌 것이어서 그 이상은 치료가 지지부진했다. 유교사는 박여인을 경희대학교 친구원으로 보내어 진찰을 받게 했다. 그곳에서도 오래된 와사증이 완전하게 옛 모습으로 완치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었다. 계절은 한더위로 접어들고 농촌에서는 일손이 더욱 아쉬워졌다. 박여인은 시어머니가 혼자 농사 뒷바라지에 얼마나 고달프실까 주야로 근심이었다. 유교사도 그 점을 심려했다. 8월 14일은 수요일이었다. 그동안 박여인의 치료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아오던 유교사는 비서에게 물었다. 박공래 씨가 거의 완치됐다면서요. 네, 얼굴 모습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와 완치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박공래 여인의 와사증은 거의 나았다. 다만 눈 언저리에 주름이 지고 웃으면 입이 약간 비뚤어져 보일 뿐이었다. 해묵은 와사증이 이 정도로 치료된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래, 그 정도면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지. 농촌에서 주부가 집을 너무 오래 비우면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 여비를 줘서 돌아가도록 해줘요. 네, 박공래 씨 일도 이제 끝 마무리 졌지? 유교사의 이 마지막 한마디에는 한시름을 놓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끝 마무리 졌지? 하시던 사모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사모님께서는 흉변을 당하시던 바로 그 전날 미결로 걸쳐두었던 민원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연하다면 우연한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사모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미리 예감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 그 말씀만 생각하면 못 견디겠어요. 박공래 씨의 일을 심부름했던 비서가 들려준 수레이다. 여비를 가지고 비서가 박여인이 기숙하는 신촌으로 찾아 나서려 하자 유교사는 복숭아가 담긴 과일 바구니를 건네주었다. 집을 나왔던 사람이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이걸 전해줘요. 신촌으로 박여인이 기숙한 집을 찾아가서 유교사의 뜻을 전하자 박여인은 복숭아 상자를 끌어안고 울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직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여사님이 허락해 주시니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소원 다 풀었어요. 이 얼굴 보세요. 이제는 여한이 없어요. 박여인은 대풀이에서 말했다. 비서는 박여인을 차에 태워 보내주었다. 정류소로 나가는 길에서도 박여인은 비서의 옷자락을 잡고 몇 번이고 소원을 다 풀었다며 흐느껴 울었다. 박여인을 보내고 비서가 성화대로 돌아와 유교사에게 보고했다. 박여인은 소원 다 풀었다며 감격해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잘 됐어요. 유교사의 대답이었다. 그것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8월 14일 오후의 일이었다. 정말 그냥 하나 슬쩍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그 가족들 그 시어머니의 옷감까지도 주시고 또 이 박여인이 또 서울에 거처할 때 그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박여인이 정말 편안하게 잘 치료받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유경수 여사님 그 성품이 너무 존경스럽다. 그죠? 그냥 감동 그 자체입니다.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쩜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으셨을까.
박여인은 정말 이런 평생을 두고 어떻게 이 은혜를 잊겠어요. 그러니까 유영수 여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대성 통곡을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이런 따뜻한 사랑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게 그 사랑의 감동이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책을 읽어도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다음은 희망의 날개로 날고 싶다 입니다. 인정무한, 이것은 1968년 4월 20일자 신화일보 사회면 기사의 한 제목이었다. 그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온갖 고뇌와 오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던 한 인간이 세봉과 더불어 소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채 3년 동안을 어린 것들의 구걸로 연명해 오던 이성환 씨가 유경수 여사의 도움으로 아담한 가게를 꾸며놓고 내일의 설계에 희망이 부풀었다. 사연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혹한이 몰아치는 1월 중순 청와대 영부인실로 한 통의 민원 서신이 접수되었다. 발신인은 불구의 청년 1,000원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1,000원만 주십시오. 이것이 그 내용이었다. 여사는 사연이 특이해서 비서를 시켜 실태를 알아보도록 했다. 비서가 주소를 적은 쪽지를 들고 그 청년을 찾아 나섰다. 금호동 산기슭으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철주 밑 움막에 청년은 살고 있었다. 주인을 찾았다. 30대 후반의 청년이 나타났다.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였다. 그의 사연은 길었다. 그 사연을 신문기사에서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이 시의 비극이 시작되기는 지난 1962년 11월부터 육군 중위로 제대한 이 시는 곧 영화계의 투신, 강원도 원주교회 간형교 위에서 붉은 계곡이란 영화를 촬영 중 열차를 만나 뛰어내린 것이 중추신경을 다쳐 불구가 된 것이다. 이때부터 신체의 좌측 부분은 모든 기능을 잃었다. 아구는 겹쳐 여기에 고혈압 증세까지 병발, 전장에서 단련했던 무쇠 같던 몸은 순식간에 야위어 갔다. 서울 물리대 2학년 재학 중 6.25를 만나 학병으로 자원 입대, 군에서 10여 년을 보낸 이 시가 이렇게 자주스럽게 될 줄은 이 시 자신도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1965년 어느 봄날 10여 년간 동고동락해오던 부인 김혜숙 여인이 양식을 구해오겠다는 단 한마디를 남긴 채 불구의 남편을 버리고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 몸은 비록 불구이고 생활은 쪼들려도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이 시의 가정에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꺼져버린 것 같았다. 이 시는 금호동 계란길을 타고 올라간 산꼭대기에 움막을 치고 창환 두 남매와 더불어 모진 목숨을 이어나갔다. 어린 두 남매는 학교가 끝나는 대로 밥을 구걸했다. 아버지를 보양하고 연탄을 날라주어 얻은 돈으로 학비를 벌어서 왔다. 그래도 우등상을 맡아놓고 받아오는 게 이 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뭔가 고뇌와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살아오던 이 시도 세봉과 더불어 삶에 도전하겠다는 의욕이 솟아났다. 이 시는 자신의 저주스런 긴긴 사연을 유경수 여사에게
알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두 남매를 훌륭히 길러 이에 보답하겠다고 간청했다. 보고를 받자 다음날 유경수가 직접 나갔다. 비서가 안내했다. 추운 날이었다. 유교사는 금호동 비탈길을 오르며 몇 차례 나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양손을 문지르곤 했다. 운막집에 이르자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줄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바람에 울고 있었다. 운막 안으로 들어가자 어린 두 남매가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1,000원을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무엇에 쓰려고 해요? 행상이라도 해가며 모진 목숨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기 엄마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이 가엾기도 해라.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는 남매의 등을 유교사는 번갈아 쓰다듬어 주었다. 가져간 옷가지를 입히고 비서를 시켜 양식을 마련해 주었다. 청와대로 돌아온 유교사는 비서에게 이르는 것이었다. 그 불구의 몸으로 수레를 끌며 행상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행상을 한다 하더라도 행인들을 괴롭힐 것 아니에요? 앉아서 할 만한 일을 마련해 줘야겠어요. 비서가 운막으로 가서 청년과 의논했다. 금호동 버스 종점에 가게를 내도록 했다. 유교사가 가게를 얻는 전셋돈을 대주고 약간의 미천을 주었다. 절망하지 말고 구색에 살라는 당부도 비서를 통해 전해주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두 남매를 훌륭하게 길러 여사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야 말겠습니다. 그 청년이 다짐해 보였다. 불구 청년은 3년 만에 운막을 나와 가게로 이사했다. 여사가 휠체어를 마련하여 선물로 보내주었다. 4월 20일 어떻게 해서 이 사연이 대한일보, 신화일보에 크게 보도되었다. 청년의 부인 김씨가 그 기사를 읽고 집으로 돌아왔다. 유교사는 몇 달 후 비서에게 근황을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비서가 가게를 찾아갔다. 일용 창거리도 팔고 만화 가게도 차려서 생계에는 걱정이 없었다. 이 보고를 듣게 되자 유교사는 다시 일렀다. 하필 만화 가게예요. 마을 아동들에게 이롭지도 못한 만화보다는 자타를 팔도록 일러주어요. 1964년 5월의 어느 날이었다. 성북구 화계동의 박재덕 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는 서신을 유교사에게 보내왔다. 유교사는 사연이 너무나 애절하여 그를 방문했다. 6 식구가 기거하는 희귀한 운막집 속에서 지루한 그의 사정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었다. 네, 그래서요. 더듬거리며 맥락이 닿지 않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감추리고 해묵고 하여 끝내 그가 호소하려는 내용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러면서 때가 새까맣게 절어있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리 마련해간 빵을 손에 쥐어주고 별도로 양식과 땔감을 마련하여 급한 공경을 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자력으로 생활 방도를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궁리해 보곤 했다. 작은 미천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걸로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비서를 시켜 금일봉을 주었다. 유교사는 이처럼 만나는 것으로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호소 내용을 적어두거나 기억해 두었다가 동회나 구청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운막집에 사는 그들에게 동회를 통해 무상 배급의 혜택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신뢰에 불과하지만 이 일화를 들려주는 사람이 지적한 다음 한마디가 인상 깊은 것이었다. 불우한 사람들을 대하는 여사의 진지한 태도에는 누구나 그분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하는 이야기가 갈피를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끈기 있게 들으시는 여사의 모습은 감탄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더구나 어려운 사정에 일일이 공감을 표시하며 함께 걱정하는 여사의 모습은 그들과 평소에 생활을 함께하는 바로 이웃에 사는 부인 같은 느낌을 줍니다. 불우한 그들도 마음에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여사는 여사대로 무척 흐뭇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유교사의 민원서신 처리는 물질적인 협조에 머물지 않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 가정불화 등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협조해 주려고 애를 썼다. 1971년 9월 20일에는 다음 같은 서신을 받았다. 망설이다 펜을 듭니다. 저는 경남 한 기퉁이 땡땡의 땡땡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이옵니다. 사모님, 저는 내 아들을 가진 주부로서 아주 바쁜 생활이나마 그런대로 교육에도 적극적이고 열성 있다고 사모님께 들게나마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공군청에 근무하다가 지난 10월에 마산 시내에 있는 공공군청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연에는 같은 지방에서 군청에 근무하던 남편이 시댁이 있는 군청으로 전출한 후로 여교사는 내 아이를 기르면서 남편이 있는 군으로 전출하려고 애를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하루는 오랜만에 시댁으로 남편을 찾아갔더니 믿고 있던 그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까지 맹목적으로 남편만 두둔하고 여교사를 괴롭히는 데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여교사는 편지 사연을 다음 같은 말로서 끝을 맺었다. 사모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의 생활은 위기입니다. 꼭 힘을 빌려 주십시오. 보답으로 저는 더욱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여 내일의 기둥인 어린이들을 훌륭한 국민 정신이 깃든 어린이로 길러내며 저의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 안의 복잡한 사정이나 일신상의 애정 문제를 호소해오는 것도 민원서신의 또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 유교사는 이런 유형의 민원서신을 받을 적마다 몹시 안타까워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일수록 여성을 천시하는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농후하며 그러므로 대체로 이런 종류의 호소는 지방에서 오는 것이 많았다. 유교사는 그 여교사를 남편이 근무하는 곳으로 근무처를 옮겨주도록 할 수는 없었다. 법을 어겨가며 교육청에 청탁하거나 의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여교사의 남편 신원을 보게 하고 비서를 통해 그에게 익명의 서신을 보내게 했다. 공무원으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내 아이를 기르며 멀리 떨어져 교사 생활을 하는 아내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하루속히 딴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보냈다.
이 충고의 편지를 서울에서 띄우게 되면 행여나 유교사가 보낸 것을 눈치챌까 염려하여 일부러 부산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붙이도록 했다. 여교사에게는 직접 친서를 보냈다. 참고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함으로써 불행을 극복하도록 격려해 주었으며 남편에게 다른 생활로 돌아가도록 충고의 편지를 띄었음을 알려주고 정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전해주었다. 그해 11월 25일 여교사가 보낸 감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남편은 지금 근무에 충실하며 자신을 잠시 괴롭혔던 일은 저희의 한때 시련으로 돌리고 이를 경험 삼아 더욱 알찬 앞날을 꾸려나가기로 무언의 약속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유교사는 한 해에 받는 서신을 거의 5,000건 가까이 처리했다. 한 해에 5,000통의 서신을 쓰는 일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서식이 일정한 사무적인 것도 아닌 복잡한 사정들이 얽혀있는 글얼의 회신을 하루에도 10여 통씩 줄기차게 쓴다는 것은 끈질긴 성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고되고 힘든 작업을 유교사는 국민들과의 진정한 대화라는 자세로 크나큰 보람을 느끼며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사는 민원사무나 민원처리라는 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업은 사무적인 처리로 분류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려운 사정이나 문제를 호소하는 서신은 형식으로서는 서신이라 할 수 있지만 내가 국민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아니겠어요? 물론 내게는 그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대로 성실하게 해답을 보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국민들과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길이 아니겠어요?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이나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고요. 진정한 성의나 사랑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와 같은 교훈과 자신을 나는 국민과의 서신을 통한 대화에서 배우고 얻을 수 있었어요. 다음 글은 여사가 친필로 남겨둔 민원 처리에 대한 소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도 매일같이 수십 통씩 이곳과 왕래하는 편지들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수많은 편지와 이곳에 보내는 답장 속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는 대로 모두 담긴 듯한 느낌이다. 이 편지가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하며 성실히 답해왔다. 그렇게 이곳의 답을 받고 보내오는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이 담긴 편지, 격려의 편지 속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푸근함을 느끼며 진정 반가운 마음이다. 편지 속에서 오해가 풀릴 때처럼 또한 기쁠 때는 없다. 충분한 대화의 부족으로 얼마나 크고 많은 오해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곳에 다녀가는 분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돌이켜보며 성실과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통할 수 있음을 다시 실감하는 바이다. 모든 일에 인정과 사랑이 있으며 모든 것이 풀린다고 생각한다. 애정이 없는 속에서 항상 자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지고 생각이 엉뚱하게 깊어져서 큰 잘못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진정 아끼고 사랑하면 그러한 답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유교사는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서신 중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애써서 노력했음에도 힘이 약간 모자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는 거의 100%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즉, 자립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다. 유교사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 참 이렇게 그때 시대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보면은 좀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서신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시고, 야, 하루에 편지를 10통씩 선답하는 게, 그것도 또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생각하고 그러고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편지 한 통 쓰는 것만 해도 진짜 하루 종일 왼종일 신경 쓰이고, 한 통 쓰는 것만 해도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10통씩이나, 야, 그래가 그게 모여가지고 5,000통씩이나 그 편지를 쓰셨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하셨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렇게 그리고 제일 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정말 제가 좀 잘 안 되는 것인데 정성을 다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거, 저는 좀 하다 보면 또 힘들고 이러면은 막 하기 싫고 또 내려놓고 막 좀 대충하고 이런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유교사님께서는 정성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자신의 일을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셨다는 거, 정말 너무 놀라운,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요. 그래도 진짜 마음으로만큼은,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 유영수 여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게 인류애를 가지셨고, 큰 마음을 가지셨고, 또 깊은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사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이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전하세. 삼국 통일 이루다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세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루속히 두 분이 같이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쁘지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딥스테이트 무리들 하루속히 깨끗이 청산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